김 교수님께서 그 운송조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정말 이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연구원이다 보니까 다른 분이 쓴 논문이나 다른 분이 하신 발표 이런 거를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전에 발표 자료를 2번을 읽고, 또 오늘 이제 그 1시간 넘게 이제 내용을 꼼꼼하게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속된 말로 이렇게 흠잡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이 지정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혼란스럽고요. 심지어 내가 들으면서 요거는 내가 질문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상황까지도 이 전부 설명을 해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좀 짜냈어요. 이게 오늘 그 내용이 해운, 조선, 물류, 수산 발전 이 4가지 과목이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주로 해운하고 물류 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가 빠진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은 내가 오늘 조금 여기 참석한 보람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이제 5가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형 선사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머스크라인이나 MSC처럼 그 글로벌 종합 물류 회사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요. 2번째 부분은 이제 그 해운 회사들이 결국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물류 부분에서 차질이 빚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공단과 또는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뭐 공사를 설립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온다 그러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다 그러면은 당장 싫어하는 것이 기재부예요. 왜냐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살짝 비틀어서 그 선사, 화주, 그 다음에 정부가 비용을 일정 동안 이제 출연하는 형태로 코리아 컨테이너 풀고 같은 그 특수법인을 만들면은 기재부의 어떤 그 반발 이런 거를 피하면서 3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이제 전기선사에서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 박스 시장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 컨테이너 시장도 상당히 요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특히 냉장칸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 비용도 많이 비싸고 컨테이너 박스 제작 비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일반 산업용 컨테이너 박스뿐만 아니라 특수컨 박스까지 공동으로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좀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적합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수사 육성하는 거,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제 수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책적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해운 조선 원팀과 관련해서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데 묶어가지고 추진한 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교수님이 판단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시켜서 실천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이 질문이 하나 나가는 거고요. 2번째 질문은 이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하고 정책 제안이 하더라도 이게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제 형해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고요.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수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약간 이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토론자께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발제자 답변 조금 더 듣기로 하고요. 우리 그 플라이 지금 무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 질문을 좀 모아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준 회장 마이크 좀 아무래도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앉으세요. 저는 그 1978년도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43년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저희 몸에 와 닿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해왔던 그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조선해운 원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선이 그러니까 건조를 많이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그 상충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 그 한진 해운이 그 업무를 이렇게 굉장히 잘 해왔어요. 물론 이제 경영자의 그 잘못은 있었지만은 그걸 정부에서까지 방치해서 그 상당히 제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저희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팀이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제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거라서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재원이 필요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역 주도형의 그 단계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운은 그 무역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점이 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장두석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김원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서를. 네. 여보세요. 예, 예. 참 나는 어찌 보면은 우리 교수님이 좋은 발표도 하셨는데, 우리는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 가운데 낀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우리 정 교수님한테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근대사에 대한 우리 국가의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된 얘기인데, 비근한 예로 우리가 청일전쟁 때 영국 사람들이 표속정 석대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이홍장 부장 대신하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원세계 장군한테 영국 사람들이 표속정 석대를 팔아먹기 위해서 작전을 썼어요. 일본이 어쩌면 너희하고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중국에서 이 석대를 사다 서해안에다 갖다 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태후라는 석정하는 여자가 그 보고를 받고
그게 한국에 10만 냥, 석배는 30만 냥인데 지금 그러면 총리급하고 우리나라에서 장군이 건의를 했는데 그 목사를 하고 자기 한갑잔치, 여러분들 중국 가보면 시가지에 큰 호수에다 별장 지어놓고 그런 데다 다 써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일본 정부에서 영국은 장사꾼이니까 우리는 돈은 없다. 차관으로 그 석배를 다녀. 해가지고 그 배를 차관으로 사가지고 와서 마침 그때 우리 전라북도 저읍에서 농민혁명이 일어났어요. 평택까지 농민혁명이 올라왔을 때 우리 민기나 고종황제는 그 수습하고 대화할 길이 없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우리도 가야 한다 하고 와서 단 1년 만에 청일전쟁 그 일본 사람들이 회속정 세대 30만 냥 주고 사다 놓은 배로 청나라 군함을 다 1년 만에 청일전쟁에 이기고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냐? 3억 냥을 받았어. 그럼 그 군함에 3,000대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 당시 그래서 지금 일본의 중공업이 성공한 게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 중공업을 해서 너는 배를 만들어, 너는 군함을 만들어, 너는 전차를 만들어, 너는 대포를 만들어 해서 또 10년 후에 러시아를 커버하기 위해서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노일전쟁을 또 벌어졌습니다. 1904년입니다. 1년 만에 저 사람들이 또 노일전쟁에 또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우리 조정이나 우리 백성 아무도 모르게 러시아 조정하고 일본 조정이 3.8선을 얻었습니다. 경제 침탈. 러시아는 3.816에서 강물량하고 목재를 가져가고 일본 사람은 3.816에다 항구를 지어놓고 쌀, 목화, 소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5년 있다가 1910년에 합방을 해서 우리나라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이거는 국가 안보하고 경제하고 모든 지겠어요. 이거 어떤 지도자가 통치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아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이 조선소 기술자들이 다 지금 불황에 다 떠나고 조선이 이렇게 됐다. 내가 10년 전에 박근혜 당대표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한번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석배를 건조를 하시고 그것도 3대 재벌이다. 우리 국가 예산은 절대 안 될 겁니다. 20-30년 거치 상황 대우하고 삼성하고 현대에다 맡기시고 그렇게 하면은 3년에 하나씩 항공모함을 띄워놓으면 우리 안보도 지탱이 되면서 우리 조선소가 불황인데 이 기술자들 커버가 됩니다. 허투루지게 나서 실업자가 안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조선소가 이렇게 많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를 보고 그러고 또 우리 3.8선은 3번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 때문에 3번 갈라진 거 아니고 우리 백성도 모르게 처음에 갈라질 때가 1905년에 그랬고 또 45년에 해방이 되고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이 데려왔어요. 또 3.8선 인천 상륙작전에 겨우 우리가 압록강 다 갔는데 또 중공군이 와서 한 2-3년 싸움하다가 또 3.8선 우리 백성이나 우리 국가에 뜬다 하면 전혀 상관없이 3.8선이 외세계에서 3번 갈라요. 오늘날 지금까지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보상으로도 우리는 조선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점에 하나만 더 전두환 장군이 실수한 게 있어요. 아까 한진해운 말씀을 하셨죠. 대한선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국영이었죠. 그것을 뭐 정치적으로 뭐 좀 잘못됐대서 대한선유를 갖다가 한진에다 줘버렸어요. 합쳐져버렸어요.
그리고 오나를 대한선비 오나를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진이 그렇게 비대해지긴 했지만 최근에 와서 그렇게 관리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해버리면 해운옥도 그렇고 모든 국가재정이나 이런 전략상에 하자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도 한마디 하죠. 잠깐만요. 우리 김원 선생님 먼저 그리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 부산광역시 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김원입니다. 저 역시 현대그룹에서 출발해서 오랜 기간 무역과 국내 그러니까 인랜드 디스트리뷰션을 오랫동안 종사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하신 이 주제는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이주영 부의장님 정책 끝보도 있었지만 국회 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왜 이런 주제가 그렇게 도외시되는지 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까 상충되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끌고 가야 된다. 잘 조선과 물류, 종합물류 등등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어떤 법안으로서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에 제대로 그게 묶여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도 한진해운이 오너의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한진해운이 그런 어떤 정치 문제로 HMM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해운을 주도했던 그런 한진해운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누구보다도 참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수의 의견 혹은 어떤 정부의 주도로 혹은 몇몇 대기업의 주도로 오늘 안타까운 이 주제가 현실적으로 보완되고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교수님들의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앞에 양준호 회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우리 진 교수님, 용인대 진 교수님. 준비 없이 오늘 여기 왔습니다. 용인대학교에 42년 근무를 현재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서정모 장군께서 한번 초대를 하길래 사실 그냥 문외이지만 관심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서두에 우리 김인현 교수께서 이수진 장을 개명하고 했을 때 역시 대항해 대한민국 적지만 강소나라서 강한 세계 중심에 돼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해운조선 물류 수산 발전 및 안정화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이 한 부분이지만은 한쪽 끝을 빼서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또 거기에 국방의 문제, 안보가 특별한 평화가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차에 대해서 우리 박사께서는 앞으로 재원이 있어야만 참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시스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영희 교수께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서 최고 천류 하는 것이다. 함께 더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물류 화약 공방선에 될 수 있는 우리가 투격차를 벌이자.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일본은 저만큼 따라오고 중국이 세척에 따라오지만 배세척을 중국서 이상 만들지만 우리는 세척
나는 개수는 적지만 3배의 성장 능력을 갖고 있던 거 아닙니까? 또한 덴마크, 머스크 차원이 없잖아요. 또 스위스라든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지적한다면은 요즘 우리가 3만 이상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3명의 바다지만은 크루즈 같은 거 참 대단 크루즈 예, 정책으로 묶어서 이런 개발을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뭡니까? 저 전문의 상임위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풍족과 자극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오늘은 태연이기 때문에 학교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가적인 김혜영 교수님 맡은 분이 한다면은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저 문의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국토 전략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배한책 보통 2천억, 3천억이잖아요. 우리는 그 3천억, 4천억, 5천억짜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우리 군화, 잠수함 능력 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지만 이제 조금씩 끊어서 제안하고 한다면은 요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람이 또 바뀌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동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압력도 넣고 미래의 우리 성장 동력 아닙니까?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무지한 것을 오늘 했다는 자체에서 감사한 말고 정리할 겁니다. 근데 너무 지루합니다. 침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머리가 아파요. 아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개 이야기하고 바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애국심이 뚝뚝뚝 솟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히는데 역시 이 터전 자체가 그런 어떤 DNA가 여기 이제 함축되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 정도 질문을 받고요. 줌으로 들어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 우리 그 발차님께서 좀 정리해서 한번 간단히 좀. 제가 우리 일단 좀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배님들 이렇게 뵙고 오늘 토론 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 참 편하게 있는 교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애국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발표를 제가 지금까지 교수 생활하면서 한 100번 정도 했을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토론이 의미 깊은 이렇게 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그 최지선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최 박사님 저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연구소까지 훌륭한 연구자이십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이제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조그만 팀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정부가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민간이 어떤 연구를 잘해서 정부를 또 스포트하는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최 박사님도 같이 연구합니다만 우리가 해운 조선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여간 뭔가를 연구해서 좀 나라가 더 발전하도록 해보자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컨테이너 박스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 비효율을 없애자 이렇게 했더니 그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를 그 공단에서 건조를 한다면 그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특수 컨테이너가 있다. 냉동 컨테이너 같은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건조를 합니다. 그 중국이 건너가지 않고 합니다. 중국 애들이 그것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조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침 또 그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동 관리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박사님께서 특수법인으로 하자 하는데 그럼 저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쿨링에서 공동으로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자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달성할 수 있다면은 어떤 조직체든지 좋아 보이고 선사, 화주, 정부가 투자해서 이제 특수법인으로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분께서 이제 해운조선물류 원팀 그게 이제 이론적이지 그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해운조선물류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 일본은
보이지 않는 어른이 한 분 계신데요.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도 뭐 LNG선 발주가 이렇게 되려면 일본도 조선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정해준대요. 이번엔 너가 하고 너가 하고.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밑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는, 전에는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 났을 때요, 우리 같은 교수들이 금융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몰랐어요. 우리가 한진해운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과장이라든지 산업은행의 과장이나 뭐 누굴 만나보고 싶었는데 우리 해운 분야에 연락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가 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550명 그런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자꾸 하면서 해운 조선 물류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합니다. 오늘도 제가 서울대학의 이신영 교수하고 우리가 이제 ED 그 디지털화 그다음에 탈탄소화 이거 연구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먼저 해서 우리가 법안 만들어야 될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조선 교수들 한 전문가들 한 10명, 현대중공업 뭐 사장, 그다음 우리 같은 해운 쪽에 또 물류 쪽에 선박 금융하시는 분들 막 은행장, 부은행장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가는 거다. 우리가 해운과 조선이 별개가 아니다. 물론 이제 형식상으로는 배가 많아지면 이제 뭐 해운이 운임이 떨어지니까 불리한 건 맞지만, 그러나 배 한 척이 있지 않습니까? 배 한 척이 우리가 이제 1,000억이라고 할 때 우리 선주가 자기가 직접 넣는 돈은 1,000억이 100억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는 90%가 빚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선주가 세계 5위다 할 때 그 배 한 1,300척에 한 80%는 빚이에요. 대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90% 빚인 같으면은 계속해서 원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중을 우리가 이 배 하나에 30%를 이제 10%는 선주가 투자를 하고요. 10%는 조선소가 투자를 하고 10%는 화주가 투자를 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불경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90%에서 70%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박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박의 그 소유와 관련해서 조선소가 또 들어오고 화주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일단 좀 상생해서 원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이제 이마바리 선주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쇼웨이 기센이라는 선주사 자기 100% 자회사예요. 250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해운사지 않습니까? 그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이 투자해서 선박회사, 선주사 좀 나가자.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정책화하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 거는 이게 담당 부처가 떨어져 있거든요. 해운은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이 조선은 이제 산자부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처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통합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합쳐보자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화주도 마찬가지로 화주도 또 산자부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처를 합치자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기구를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각 부서는 부서대로 있더라도 각부는 있더라도 그 위에서 이걸 통합하는 예를 들면 해운 조선 물류 위원회를 이제 대통령 직소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통화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우리가 이제 원팀으로 나갔던 카타르가 있습니다. 카타르에 LNG 선을 우리가 이제 대량 발주 받을 때 선박 금융 산업은행이 이제 밀고 나가면서 조선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송권을 따오면 건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조는 우리가 뭐 현대중공업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 갖고 이제 선박 검사는 누가 하느냐? 한국선급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량
입찰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운 조선 물류 그다음에 부대 산업이 같이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제 원팀은 정신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린 건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그 선생님들께서 어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참 그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많이 됐고요. 그 김원 선생님께서 국회 토론은 없었다 그러셨는데 제가 사실 오늘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요. 우리 선생님들 하도 소중하기 때문에 처음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 사태가 나고 나서는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데 또 1년, 2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뭐 사고 나면 또 이제 막 또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학자들,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해운 조선 물류가 초격차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정말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원팀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공통점이 있으면 그리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 정치권에서 어느 분이 하시던데 지금 우리 바다 경영을 위한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생각이 같다면은 나머지가 좀 다르더라도 여기 지금 해운, 조선, 물류, 수산 이 각각 이렇게 따로국밥이 아니고 전주 비빔밥식으로 그렇게 어떤 통합의 정신, 우리 2002년 월드컵 축구, 벌떼 축구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바다를 한번 지배하고 세계 경영을 통해서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어보자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도산 선생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만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금 따르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정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적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진행자로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규제를 풀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법적 지원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 1등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장사는 어디 이 육지에서 시작된 걸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비즈니스 장사는 바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보험, 그 다음에 멀리 가야 되니까 운송,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려야 되니까 금융, 그 다음에 또 정권, 모든 것이 바다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오늘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일심으로 우리가 무슨 결의를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사통 사업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가는 방향은 소통, 통섭, 통합, 통일이고 그것을 위한 그런 방법론은 뭐 융합, 복합, 화합, 연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인식과 의식을 갖고 오늘 함께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발제와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하실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죠? 할 건 있는데 그냥 예. 조금 더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실 말씀. 예, 제가 이 진행을 좀 놓쳤습니다. 예. 수산 쪽인 예, 잠깐만요. 좀 하세요. 괜찮아요. 나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지원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서두다 보니까 뒤쪽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준비한 게 몇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물류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한진해운 사태가 난 이후로 이제
해운 산업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요 업무가 원양상선대를 확충하는 데 지금 전속적으로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해선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희영 교수님께도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이 해외 물류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이제 그 컨테이너 터미널을 확보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운송 주권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개편해서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부산항공공사에서 그 상당히 오래전에 러시아의 물류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돈을 좀 찐 적이 있거든요. 사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국내 그 공공기관이 해외 물류시장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기시하는 것이 현재까지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벽을 좀 허물어야만이 글로벌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서 요새 향후에는 이제 선박이 무인 선박 시대로 접어들어갈 수밖에 없고 2030년 정도에는 이제 한 40% 이상이 이제 그 선박에 선원이 없는 자유로운 선박이나 또는 무인 선박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추세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무인 선박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 관련해서 결국은 그게 그 전자 쪽으로 가니까 디지털 물류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제도도 갖춰야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부분적으로 논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디지털 물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 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박을 짓고 선박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선사가 거의 은행 론을 빌려가지고 뭐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거를 조금 오픈을 해서 선박 투자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NFT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대체 불가능 토큰. 그래서 이걸 디지털 자산화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도 선박 확보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산 쪽 부분도 우리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인데, 이거를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먹는 것만 봤지 그게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는 보다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 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가 인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물고기,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어가가 자료 보니까 지금 한 4만 5천 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업인 수는 10만 5천 명이에요. 이게 작년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령화가 다른 그 지역보다 심화돼서 65세 이상이 41%거든요. 65세 넘은 분들이 어선을 타서 물고기 잡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2,8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어가서도 5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좀 아카노믹스 같은 그런 이제 브랜드 비전을 좀 만들어서 정말 그쪽에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산물 소비하는 국민들도 그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아젠다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그 지역소멸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소멸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연안하고 어촌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은 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유질 300사업을 해서
어항을 개발하는데 정부에서 7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뭐 30% 이렇게 해서 한 사업 사이트당 100억을 투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조금 개편해서 다음 그 시대에는 연안어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재생 사업을 좀 자체적으로 펼쳐서 우리가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연안 어업인이라든가 연안 그 거주자들이,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 메터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까 지형 토론을 딱 끝내신 줄 알고 제가 진행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답을 했습니다. 예, 아니 뭐 전부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그렇게 좀 화두롭고 세 개를 제가 추리다 보니까 우리 그 최 교수님, 최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그 포함을 못 시켰는데 다 좋은 내용이고 다 우리가 신속하게 또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될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용인대학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크루저, 그 크루저가 이제 우리가 정책을 정부도 뭐 바꾸려고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크루즈 정책은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제주에 들어오면은 그 외국 관광객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좀 도움 받자 이거였거든요. 우리나라 크루저를 운항하는 운송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운임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크루저 일주일에 하면 한 500만 원 그거 되는 걸, 그걸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운송인이 없어요. 그걸 크루저 운송인을 키워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앞으로 차기 정부에는 반드시 키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NFT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크루저는 하나 건조하려면 우리가 저 컨테이너는 한 뭐 1,000억이 들고 한 3,000억 정도 들 거예요. 돈이 워낙 크게 드니까 이 뭐 선주할 사람이 선뜻 없거든요. 근데 그 방이 한 2,000개 되잖아요. 그럼 방을 우리가 이제 콘도 분양하듯이 분양하는 거예요. NFT로. 그럼 하나에 1,000만 원씩 하면 우리가 크루즈 선주가 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야 우리 크루즈 선주하겠다, 이거 좀 사가세요 하면 1,000명으로부터 2,000명으로부터 NFT 이걸 해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해서 건조해서 이제 운항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저도 희망을 갖고 있고 이걸 하시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도 크루저 제대로 해보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저 선생님들도 계속 크루저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구? 예, 조금 더 하십시다. 기왕 시작했으니까. 정유진 박사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 네. 저는 지평 컨설팅 정유진 대표입니다. 네. 제가 늘 참석하면서도 오늘 처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간단한 건의사항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운전을 해서 한번 몇 번을 이제 창녕도 가고 창원도 가고 부산도 가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컨테이너선에다가 IoT를 입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밤이 되게 되면은 컨테이너선 자체가 야광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예, 컨테이너선 박스가 갑자기 저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IoT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 컨테이너선에 야광 부착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은 결국은 운전자도 보호하게 되고 또 결국 그게 교통사고로 연결되게 되면 각종 사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쪽 차선은 추월 차선이고 한쪽 차선은 컨테이너선만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미국처럼 아예 컨테이너선만 다니는 철도를 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방금 너무 놀랐는데 컨테이너선만 제가 세워봤어요. 한 300개 정도 철도가 그냥 끝이 보이지 않아요. 컨테이너선만 철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결국은 전부 다 거의 다 터널이 많고요. 또 산속에다가 다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스티커를 좀 붙였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부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기왕 시작에 또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예, 크루즈 뭐 구분 소유나 임대차에 관해서는 갑자기 생각 한 3년 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현안의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집계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시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공단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정부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던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건 정말 좋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에는 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이게 무인 그러니까 도로를 따로 건설해 가지고요 이 앞차에만 기사가 타고 트럭을 한 5대 끌고 가는 거예요. 무인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무인 이제 자동차들이 생기면서 앞에만 이제 기사가 있고 뒤에는 기사가 안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우리도 아마 이제 따로 그런 우리가 철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로 같은 것도 한 차선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컨테이너나 화물차만 다니는 그런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철도도 물론이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긴급동의 하나 있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네. 필히 좀 관찰을 좀 시켜주고 이번 정책 공약에도 일부 필요없는 요약해서 넣는 것 중에 어떤가 해서 제가 귀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제가 뭐 오픈하기가 그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주 세세한 시종을 다 정책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제가 좀 진행을 잘못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제 2부 행사입니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